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2부는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시간 끝장토론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각설하고 시작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네, 매주 각설하고를 책임져 주시는 두 분의 고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 특보단장 최민희 전 의원,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윤기찬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공통 질문부터 출발합니다. 이번 주에 가장 뜬 인물, 진 인물. 이번 주는 윤기찬 대변인이 먼저 뜬 인물. 네, 뜬 인물부터. 누굽니까? 저는 예전과 달리 스포츠 스타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그러니까 어제 동계올림픽 시즌이니까. 그렇죠. 대선 토론 과정에서 시청률, 국민의 관심이죠. 시청률을 나눠 가졌던 최민정 은메달 땄죠. 최민정 선수. 그 동안에 사실은 이제 뭐 신모 선수와의 또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무릎 부상 이런 걸로 고생이 많았는데, 더군다나 이번엔 또 중국의 편파 판정을 의식해서 레이스를 굉장히 신경 써서 해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떨쳐버리고 어쨌든 간발의 차이로 은메달에 머물렀지만 상당히 값진 은메달이다. 그 쏟아내는 눈물에 상당한 부분이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네. 근데 본인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또 이렇게 표현하던데.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섞인 눈물 같아요. 그냥 마음이 좀 측은해질 정도로 어느 정도 울다가 이제 태극기 들고 좀 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할 정도로 계속 울더라고요. 어쨌든 뜬 인물 최민정. 박수 칩니다. 같은 생각이시죠? 예, 저는 황대현 선수. 아이고, 두 분 다 스포츠 선수. 9일날 금메달 땄는데요. 이 금메달이 의미가 큽니다. 저는 중국이 규모는 크고 인구도 많고 물적으로는 팽창했는지 모르지만 중국이 민주국가가 되지 않는 한 리더십이 있는 국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한마디로 민주주의는 룰인데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중국이 룰도 조작하지 않냐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피해를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중국을 비난하면서도 껄쩍지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럴 때 가장 명쾌한 한 방은 금메달 따는 겁니다. 그런 뭐 상대가 룰 가지고 장난치고 뭐 해도 실력으로 꺾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준 황대현 선수가 이번 주에 확실히 뜬 인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역시 두 분 감각 있어요. 동계올림픽 기간 메달 딴 선수들을 금주에 뜬 인물로 딱 뽑아오시는 거 맞습니다. 금주에 진 인물 윤기찬 대변인. 뭐 저는 사과의 기자회견을 했지만 사과의 의미가 살지 못한 김혜경 씨를 꼽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사과 대상 인물이 또 사과 기자회견 이후에 또 다른 또 폭로를 했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사과하신 분의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미진하다라는 또 반증이 아닌가 싶어서 좀 포괄적인 사과를 했지만 피해자분과 국민의 마음을 아직 온전히 얻지 못했다. 그래서 이분이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이 성과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코멘트 하실래요? 아니요. 저는 대권 후보와 부인은 안 한다고 제가 정했기 때문에 저의 원칙.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건 안 하고요.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 금주의 진 인물. 네. 왜요? 이준석 대표는 입이 너무 크고 말이 많으세요. 그리고 자기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충돌하는 게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죠? 예를 들면 11일까지 단일화 마감하겠다는 요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거 안 됐잖아요.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 말 저 말을 막 던진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 젊은 정치에 대한 기대가 무지하게 컸는데 뭐 두 번의 가출로 자기 당을 휘청하게 만들고 최근에는 황희두라는 젊은 프로게이머가 있어요. 그 프로게이머가 지속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묻고 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폭로한 내용은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그 내용은 제가 말할 계제는 아니고요. 그런데 침묵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그 가로세로 연구소의 폭로가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제가 보수 패널들 만나 뵈면 사실일 개연성이 크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젊은 대표가 그런 말이 나오는 것부터가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그 이후에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과거에는 뭐 내부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칭송, 찬양 뭐 그런 모드로 확 바뀌니 저분은 뭐가 진실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입이 너무 크다. 예, 귀를 좀 크게 하면 안 될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코멘트 하세요. 당대변인은 아니지만 네. 알고 있는 바대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단일화와 관련된 거 마감과 관련돼서는 이 이준석 대표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차후에 알 수 있습니다. 추후에. 그러니까 의사 표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나중에 이제 밝혀질 일들이고 지금 현 시점에서 당정적으로 말씀 나눌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당대표가 해당 당의 대선 후보를 칭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오히려 그 이전에 당대표가 해당 당 대선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충고를 가혹하게 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웠던 것이다. 그래서 저는 두 번 가출이 부자연스러웠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대선이 가까울수록 아무래도 좀 본인 말에 대한 이 효과가 민감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 그 해당 충고가 교정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고 예. 그 충고가 후보자의 득표율에 강력한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말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후보의 장점을 알리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하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을 바꿨거나 속게 이런 게 아니다. 아니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11일까지 단일화를 마감하겠다는 요지의 말을 했었다는 겁니다.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런데 네. 그것도 섣부른 말이었다. 제 말의 요지는 말을 쏟아내는데 사실 그리고 또 바꾼다 이런 얘기죠. 정치인들이 11일까지 된다 이런 말 안 하죠. 안 하죠. 그런데 그런 말을 막 던지고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후보 같은 후보가 나오지 않는 한 민주당이 5% 진다. 이런 요지의 말도 떠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좀 말을 줄여달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객관적 숫자로 입이 큰 건 사실이에요. 당대표로서 저희도 사실은 방송 출연 횟수나 이런 걸 비교해 보면 뭐 압도적으로 큰 건 사실입니다. 저도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런 그 충언이나 충고 뭐 이런 전략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그 해당 이제 당내 어떤 특정 비공개 개선이 있거든요. 그 개선 절차를 밟아서 서로 간에 나눠야지. 그런 비판을 했는데 어쨌든 단일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을 왜 그때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는 전략적인 측면도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 마냥 또 안 좋게 볼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이 큰 거는 객관적 지표로 사실이고요. 저희 같이 시사 프로 하는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다음 주 저희 토요일 시간에 이준석 대표 출연 예정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저희한테는 어쨌든 뭐 또 반가운 얘기인데 정치적으로 어떤 그 평가를 받을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두 분 얘기 조금씩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고. 자,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이 정도 정리하고 어제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하신다면? 그러니까 우선 1차전 때는 각자 할 말 다 한 토론이다. 이게 정확했던 것 같고요. 예. 2차에는 서로 잽을 좀 날리면서 한번 공격을 시도해봤다.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공격 시도해봤다 정도? 네. 그런데 그 공격을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다음번에는 막 점점 세게집니까? 그건 이제 각 캠프가 방침을 정하겠죠. 근데 어제는 어쨌든 지난번은 사실은 각자 서서 각자 할 말을 다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고요. 이번에는 슬쩍 그 칼로 치면 나를 좀 벼르지 않고 나와서 그냥 한번 툭툭툭 찔러보는 그 정도 수준이어서 다음 토론에서 어떻게 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찔러보는 걸로 치면 1차 토론 때는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을 가지고 찔렀다면 이재명 후보나 심상정 후보 다른 후보는 별로 찌른 게 없었다면 어제는 이재명도 심상정도 다 서로 이렇게 찌르는 그런 면에서 좋아요. 윤 대변인 총평. 저는 1차 때는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어떤 전략을 취할지에 대한 개념이 안 섰다면 2차 때는 분명히 본인들이 이제 1차 때 했던 것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전략을 세우고 나온 것 같아요. 이 전략이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기 시기에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한데 당신이 실적 등을 감안할 때 유능하다라는 취지의 이제 어필을 하시는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스탠스가 좀 안정적이고 진중하고 솔직하다 이런 스탠스 취하는 것 같고요.
심상정 후보께서는 과거의 정의당을 복원하고 싶다. 그래서 이 타겟팅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세부적인 타겟팅만 갖고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고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도 이전에 했던 정책적 비전 딱 한두 가지만 갖고 각인시키는 전략. 요 정도의 전략을 수립했고 여기에서 이제 크게 나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인 차별화는 점점 더 없어질 것이다. 네, 네. 이제 결국은 국민께 정서적으로 어필이 강하게 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나 이쪽 분야에 갈수록 정책의 차이는 줄어드는데 반면 이제 외교 안보에서는 조금씩 좀 차이가 외교 안보 드러나는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런 차이는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외교 안보도 깊이 있게 들어가면 다 비슷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평화다에 동의 안 할 후보 없어요. 없죠. 평화로 가는 길에 선제 타격으로 좀 적을 위협해 볼 것이냐 아니면 선제 타격으로 적을 위협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사태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더 긴장을 고조하기 때문에 안 좋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을 얘기하시지만 결코 전쟁이 일어나길 바란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비슷해진다. 긴 토론을 하면 평화로 수렴되고 다만 우리가 당근과 채찍을 북한에 대해서 쓴다고 할 때 당근을 강조하냐 채찍을 강조하나 정도의 수준으로 수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음 토론에서는 서로의 네거티브 지점에 좀 더 집중해보지 않을까? 그래요? 왜냐하면 토론이 3번 남았잖아요. 근데 그 법정 토론 3번은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중앙선관위가 있어, 주관하면서. 근데 정해져 있더라도 그 정해져 있는 대로 하면 사실 토론 하나만 하죠. 그러니까 최대한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네거티브를 하려고 애쓸 겁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정책하고 연결되는 그렇죠, 그 해당 있으니까요. 네거티브의 그 요소를 끄집어 와서 여기 걸로 하긴 보이고. 뭐 어제도 청년 정책 하니까 이 대장동. 성남의 이 채용 가지고 해서 이렇게 연결하더라고요. 근데 외교안보 관련돼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물론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평화라는 것은 이제 궁극의 목적이니까 이제 중간 단계의 목적 내지 입장 갖고 보면 약간의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스텝이 좀 이제 공격하다 보니까 꼬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선제 타격론의 이제 문제를 삼으니까 윤 후보가 그럼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이제 전략적 타격인데 이것은 킬체인의 하나다. 그럼 킬체인을 부정하는 거냐라고 말씀드리니까 또 이 후보께서는 이제 부정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고 전작권 회수도 조건 관련돼서 약간의 서로 간의 미싱이 있었고 뭐 이런 걸로 볼 때는 이제 평화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윤 후보는 이제 전쟁 억지력으로 가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정말 아주 평온한 평화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정전 협정에 대한 인식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종전과 종전선언, 종전선언. 그렇죠.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종전 상태로 보시느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는 사실상 맞다라고 하시는 거고 그러면 정전협정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유지될 필요가 없어지고 정전협정에 의한 유엔군 이런 역할들이 사실은 전쟁 억제를 한다고 보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지금 언밸런스로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좀 더 토론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선제 타격이 그러면 우리나라 국방 전략, 대북 전략 전반에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전략가들이 혹은 국방부 관계자들이 그걸 마련해 놓고 있지만 대통령은 외교를 담당하는 거지 대통령이 국방을 지휘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TV 토론이나 대권 후보가 선제 타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께 설명하는 시간이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제 타격 여부를 사실 군 지휘관이 결정할 수는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이것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결단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러면 국군 통수권인 대통령께 누가 물어봤어요. 이런 조건이 만족됐을 때 당신 작계상 이거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면 안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건 기만이고. 알겠습니다. 잠깐만. 그건 진짜 아니죠. 이 대목에서는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최민희 전 의원이 외교안보도 깊이 들어가면 양쪽의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말씀과
또 그러나 국민적으로 바라볼 때 현 상황을 인식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이 두 분 다 말씀이 100% 옳아요. 왜 옳다고 제가 말할 수 있냐면 아시다시피 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온갖 TV 토론을 다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북핵 위기, 북미사일 위기 이런 거 있을 때요. 이 양쪽 정당에서 서로가 발언한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를 따와가지고 심지어는 저쪽은 전쟁광이다. 이쪽은 조선노동당 이중대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비판하고 공격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고 정책으로 들어가 보면 비슷해요. 사실 거기서 거기인 경우가 많았어요. 여태까지 여러 차례 그런 반복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 국민들 사이에 특히 군사 안보 이런 정책은 집권 세력이 누가 되든 함부로 휙휙 못 바꾸는 거거든요. 정책적 차이는 별로 크지 않으나 국민 정서상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큰 게 이 대목이구나. 지금 그런 양상 아닙니까? 예,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죠. 네. 가급적이면 이것도 이성적으로 서로 판단하길 바랍니다.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결국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그거에 관련된 대화를 좀 나누다가 어느 정도 의사가 합치돼도 아 그냥 공격 소재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그냥 의사 합치되면 요건 우리 합치되는군요. 예, 이렇게 하는 게 부분도 좋죠. 알아보기로 하고 뭐 예. 나중에 여야 간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야가 될 테니까 협의하자라는 식으로 마무리하는 게 근데 외교 저는 안보는 어떨까? 그 약간만 요 말씀을 드리면 동의하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이게 윤석열 후보가 아니고 홍준표 후보가 후보였다면 저는 선제 타격론을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 이 예. 부분은. 예.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그 외교 쪽에서 일하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대권 후보 입에서 나중에 대통령이 선제 타격을 결정하는 상황은 정말 그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의 결정을 기자들이 물어보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 뭐 해명 말씀을 드리면 작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작게대로 한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전략적으로 당신 그 말을 했을 때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말하지 마. 이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당신 어떻게 하겠느냐로 선제 타격을 작게대로 한다고 대통령 후보자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런 저는 분이 하고. 한 번도 자. 없었던 건 왜 그럴까요? 그리고 글쎄요. 네. 우리 국민들 사이엔 또 그런 용어가 등장하는 걸 좋아하는 층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정책은 정책이고 앞으로 TV 토론 등등에서는 서로 이 네거티브 공격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더 강화될 거다라고 지금 두 분 전망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1차, 2차를 종합해서 제일 큰 소재는 윤석열 후보가 줄곧 제기하는 대장동, 백현동, 어제는 뭐 성남의 부시에 뭐 두산까지 쭉 언급되는 요 일련의 부분인데 요 부분을 놓고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이게 확실히 이재명 후보의 아킬레스건이니 계속 공격해야 한다는 게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이건 뭐 계속 벌써 몇 년 전부터 달코 다른 소재라서 이것만 가지고서는 TV 토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 없다라는 평가도 있고 요거 두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우선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유능한 대통령이란 프레임을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유능하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을 보니 경기도지사 성남 시절에 이런 실적이 있다. 예. 따라서 나라는 앞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박하는 상대방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간의 실적이라고 주장되어 온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크다. 실적이 아니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부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각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반박 설명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것을 그냥 단순 네거티브로 치부하셨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재반박이 아니고 다른 소재로 친다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의 다른 이 사안과 관련되지 않은 사안으로 공격을 걸어오시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더욱더 설명이 안 됐다. 예를 들면 그러니 대장동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주된 것은 사실은 청년 문제와 관련돼서 주거 안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러면 임대주택을 왜 1200세대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 땅을 팔아서
200세대뿐이 안 짓게끔 예. 했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예. 백현동도 마찬가지로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고 보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용도 변경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임대주택 100% 또는 R&D 시설 100%로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을 왜 또 중간에 바꿔서 임대주택이 10%뿐이 지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안 거죠. 할 수가 없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언짢으셔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설명을 했지만 아직 저희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납득하게 해드릴게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우선 첫째는 대장동에 대해서 한편은 이렇고 한편은 이렇고가 아니고요. 대다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있는지 몰아붙였죠. 그게 초과 이익 환수 배임권입니다. 처음에는 이재명 뇌물로 접근했는데 한 푼도 안 받은 거. 그거는 검찰이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돈과 관련해서는 돈 받은 분들이 박영수 전 특검이 지인과 딸 포함하여 지금까지 112억이 나왔고요. 곽상도 의원 50억 아들 나왔고요. 석연차는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 그래서 돈이 흘러간 곳은 이곳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에서 했던 이 정도 규모의 사업에서 이재명 시장이 했던 것처럼 5,500억 공익 환수 그리고 그 관내에 기부 체납 합쳐서 1조 이상 환수한 예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치적 맞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임대주택권은 그 자료 보십시오. 이 지역 임대주택을 이거는 시가 하는 게 아니라 LH가 사서 그 부분 하게 되는데 9차례 이게 유찰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재명 시장은 거기서 손을 떼고 경기도지사로 갔기 때문에 그 이후의 진행은 현재 성남시장이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대장동 잠깐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후 사업은 네, 윤 그렇습니다. 대변인 잠깐만. 1분만 제가. 아니 두 분한테 제가 비슷한 시간 네. 드린 것 같고 네. 제가 이 주제를 던지면서 이런 평가도 있고 저런 평가도 있습니다라고 하고 약간 논평가적인 발언을 원했는데 어제 토론하고 똑같은 게 지금 재현되고 있어서 아니 근데 팩트가. 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 서로 팩트 주장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네. 또 끝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저도 의원님 하신 또 말씀 해야죠. 제가 다 받아들이고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절도와 작물은 별개의 죄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 받은 사람들 다 처벌돼야죠.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건 처벌되고 네. 그러면 이렇게 그 인허가를 그 행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 된 것에 대한 어떤 평가나 국민적 비판은 또 별도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임대주택과 관련돼서는 임대주택을 1,830만 원을 안에 이걸 판 거는 이재명 후보 때 그런 거예요. A10 지구. 그러니까 그때 팔았기 때문에 이후에 은수미 시장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게 이제 임대주택이 줄어든 것이지 계획됐던 임대주택 부지를 2개 중에 하나 파는 거잖아요. 이건 이재명 시장 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당신 때 한 게 아니다라고 변명하는 것이 국민적 근거는 없다. 같은 1분만 드릴게요. 네, 우선 그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는 문제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화천대유 설계는 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산업은행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묻는다면.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했던 공익 설계 그 초과 이익 환수 부분을 왜 안 넣느냐. 비율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4,400억을 먼저 선 띄었기 때문에 비율로 그 이전에 위례신도시에서 해보니까 비율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원가를 막 부풀려 가지고 처음에 800억에서 400억에서 점점점 그 초과 이익이 줄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액으로 했기 때문에 비율은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초과 이익 환수를 넣으면 하향 캡을 넣어야 되잖아요. 하향 캡 넣으면 만약에 이 사업이 만약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넣어야 되니까 이거는 공무원들이 채택할 수 없었다. 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제는 정말 함부로 던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양측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끝장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여기서 정리하고요. 제가 잠깐만요.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이슈를 좀 바꿔봐서 그 금주 초에 있었던 일이라서 하도 우리나라가 막 일이 많으니까 중주 초에 있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만은 김혜경 씨의 사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요 얘기 잠깐 언급하고 그 사이에 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주식 거래가 없다고 했는데 거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다는 KBS의 특종 보도가 있었습니다. 요 두 건 가지고 잠깐 좀 얘기하고요.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기자회견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까 우리 윤 대변인께서는
금주의 진인물로 꼽을 정도로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고 평가하셨는데 최민희 전 의원은. 예, 우선 저는 그 지난번에 제가 팩트 체크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 취재한 거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이게 옛날 일이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취재원들 취재하다 보니까 불확실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8급이더라. 8급이라고 제가 취재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7급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원희룡 님이 제기하신 뭐 3층, 2층은 그건 원희룡 님이 잘못 문제 제기한 걸로 확인되었고요. 그건 제가 맞았던 걸로. 그래서 제가 또 취재를 했겠죠. 네, 또 취재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대개 사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사과의 첫째는 보통은 사실이 규명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태도에 있어서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예. 세 번째는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 이게 중요한데 예. 저는 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왜 사실을 하나하나 적시하지 않냐. 전혀 언급이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적시합니까? 그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내용을 지금 김혜경 님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배모 사무관과 7급 공무원 사이. 네. 그 둘 사이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제가 취재했다는 것도 정말 많은 사람을 취재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기억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한 거.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사실을 말할 수가 없어서 말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언론 보도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팩트 체크했는데 그 이후에 또 그 7급인 분이 얘기하잖아요. 또 새로운 주장을 계속 근데 하죠. 그 새로운 주장이 섞여 있는 거죠. 앞에 거를 다른 식으로 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7급 공무원께서 전직 공무원께서 김혜경 사모를 만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을 알려줘야 반박을 하는데 사실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을 적시하라는 건 좀 무리로 보였다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카드를 맡겨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배모 씨에게. 그러니까 이 지사 개인 카드를 배모 씨에게 맡겨놓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일부 배모 씨가 그런 사적인 일을 도와줬다. 이거는 사실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걸 인정하고 네, 그래서 사과했으니까요. 그거는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 카드를 줬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은 그 카드로 처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들 퇴원할 때도 이 지사 복지 카드를 쓴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실은 그러니까 네가 이걸 잘못했어. 사실을 알아야 사과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이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 그러니까 태도나 책임면은 괜찮고 사실을 왜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느냐는 알 수가 없기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거기까지. 봅니다. 그리고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그 의원님께 추가적인 그 취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태도 측면은 뭐 저도 뭐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그건 뭐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게 어쨌든 지금 배모 씨가 모든 걸 다 알아서 독단적으로 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6개월 이상을 이 사적 관련된 경계선상에 관련된 일들을 해가는 과정에서 전혀 몰랐을까 또는 전혀 어떤 하나도 몰랐을까 저는 사실 그건 조금 의아해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배모 씨에 대한 책임을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책임도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사실 규명과 관련돼서는 자 사실을 말할 수 없을 수 있겠죠. 만약에 배모 씨와 그 7급 공무원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배모 씨가 누군가와 차 안에서 또 이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았다 그런 정황이 있다는 또 이런 언론 보도도 있고 최근에 보면 배모 씨가 이제 그 김혜경 씨가 어느 정도 음식을 드시는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정황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자, 그거는 차치하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너무 자연스러운 이런 여러 가지 사적 관련된 일을 해 가는데 김혜경 씨께서 전혀 몰랐을까. 예를 들면 자, 지시를 안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또 아예 뭐 A, B, C, D 중에 C까지는 몰랐고 D는 내가 짐작을 했다든가 또 이건 사후에 들어서 알았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체성 있는 해명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본인이 어떤 뭐 음식을 드셨다고 치면 난 이건 어떤 건지 알았다라는 정도의 해명은 최소한 나와야 되는 게 이제 국민적 정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개인 카드를 줬기 때문에 이제 알아서 배모 씨가 했다라고 취재를 하셨다는데 그 뭐 공감합니다만은 장남 신분증은 그럼 어떻게 받았나? 예를 들면 배모 씨 또 7급 공무원이 장남 신분증을 받았다는 것은 장남의 신분증은 늘상 소지하고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걸 받았고 그걸 활용해서 뭔가를 했을 텐데 이제 퇴원 수속돼서 신분증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는 다 지시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최소한 이제 뭔가 부탁을 했거나 자, 뭐 이랬던 게 아닌가. 말씀해 보세요. 우선 저는 이 1번, 2번 말씀하신 사실 규명과 일부 배모 씨의 독단이냐 아니냐는 한 묶음이죠. 사실은. 그런데 저는 개인 카드를 맡긴 상태에서 예를 들면 지금 집에 손님이 몇 명 온다. 그러면 배모 씨한테 제가 바쁘니까 요 정도를 준비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추측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를 김혜경 씨가 그 7급에게 지시를 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7급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죠. 직접 지시 받았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이미 인정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배모 씨와 워낙 오래된 관계여서 배모 씨에게 공과 사를 넘나드는 예. 일부 부탁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과를 한 거고. 한 6개월 동안 전혀 몰랐다고 한 적은 없다. 그렇죠. 그런 얘기인 그러니까 거죠. 몰랐다는 게 이 사람한테 뭐 지나치게 시켰다 뭐 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일부 시킨 일이 있었다는 이미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퇴원 수속 과정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장남 신분증을 그러면 장남의 신분증을 김혜경 여사가 7급에게 줬다? 이것도 또 아니에요. 기사를 보면 그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배모 씨에게 김혜경 사모가 그때 내가 피치 못하게 갈 수가 없으니 퇴원 수속 좀 해달라고 부탁했을 예, 기현성은 있다고 보고 예. 그걸 사과했다고 보는 제가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 하나만 딱 또 팩트입니까? 팩트 이건 진짜 저는 도이치모터스 하고 싶어요. 제 전공이에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네네. 자 이게 사적으로 도움 받고 한 것은 김혜경 씨의 그 변명이 맞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사적 심부름 한 거는. 예, 그런데 예. 물건을 살 때 어쨌든 개인 카드로 뭐 선결제하고 이후에 어떤 요건에 맞춰서 법인카드로 이제 교체한 그거는 저는 것은 알수 제가 이제 그걸 있어요. 교체한 것에 대해서 네. 이 5급 이분이 그걸 독단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까? 두 번째는 그 카드 사용 내역을 비교해 보면 제기되는 의혹이 어쨌든 그 비서실 카드만 활용된 게 아니고 다른 쪽에 5개 부처 정도의 예산도 아마 활용됐던 것으로 그런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5급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결정해가지고 할수 있는 시공을 일이냐? 시켰던 것일까? 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죠. 아니 이거는 네. 이거야말로 저는 예, 완벽하게 이것만은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하세요. 예를 들면 비서실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명한테 물어본 결과 총무과 카드가 업무 카드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총무과라는 거는 예를 들면 A 부서에서 지사와 회식이 있다고 칩시다. A 부서 간담회, 뭐 네, B 부서 그다음에 간담회, B 부서 이렇게. 간담회 혹은 뭐 다른 예, 예. 시민단체 간담회 있을 때 총무과 카드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도를 저도 봤는데 그 보도를 제기하려면 구체적으로 A 부서의 카드를 배모 씨가 7급 공무원에게 시켰다는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너무 또 오래 하시는 거예요. 이 쌍방 공방, 특히 팩트를 둘러싼 공방이 길어질수록 제가 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도 하시고. 제 말은 사실을 우리도 이렇게 확인하기가 좋습니다. 어렵기 좋습니다. 때문에 예. 이거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전공이라 하셨으니까 저 전공입니다. 한 말씀만 하시고 이야기 듣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한 말씀 하면 막 10마디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새롭게 KBS 보도로 네네, 나온 게 우선 거래 내역이 있다는 것. 윤석열 후보가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한 부분이 밝혀진 거고 또 KBS 보도 이후에 국민의힘 캠프가 또 잘못 해명한 게 나온 겁니다. 그것만 지적해 드릴게요. 윤석열 후보는 2010년 5월 이후에는 도이치모터스 거래를 처가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그렇죠. 사실이죠. 그런데 KBS 보도는 주가 조작이 집중된 시기 2010년 9월부터 2012년 초까지인데요. 이 시기에 김건희 씨가 신한증권이 아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에서 40여 차례 거래를 했다. 이런 보도를 처음에 내보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거래를 한 건 맞는데 정리하기 위하여 사흘에 한 번 정도 전화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KBS가 반박 보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사흘에 한 차례 전화로 한 게 아니다. 홈 트레이드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쓰는 거예요. 홈 트레이드 시스템으로 했고 여기에 통정 거래. 그러니까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 계좌 간의 거래. 그리고 본인 거래.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 통장으로 본인이 미래에셋 걸로 뭐 어디 거라고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주가 조작의 전형적 수법인데 그런 거래까지 있었다. 는 보도가 있었죠. 는 보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은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TV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져서 TV 토론에서 윤석열 거래 후보가 내역 공개하자 이런 그건 얘기까지 나왔던 심상정 거죠. 후보가 요구했고요. 맞아요. 그에 대해서 다 공개했다 또 이렇게 답을 윤 했습니다. 대변인. 이게 이제 약간의 오류가 있는데 뭐냐면 2010년도 1월부터 5월 달까지 뭐 특정 이모 씨에게 이걸 맡겨서 전주로만 참가해서 시세 조정한 게 아니냐 이게 원래 혐의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된 해명이 나왔던 거고 그 신한증권인가 신한 뭐 네. 증권 계좌 네. 이걸 통해서 한 것은 이게 다다라는 의미였던 것이지 뭐 추가적으로 다른 데까지도 전혀 없다. 이거는 본인이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후보가. 왜냐하면 물어볼 때 당신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현재 받고 있는 혐의 이거 사실이요 아니요. 이게 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렇게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 KBS 보도는 뭐냐면 그 이후에 2010년도 10월 달부터 한 뭐 몇 개월간 더 40여 차례 있다 이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그 캠프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시세 조정을 위해서 서나흘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시세 조정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그런 혐의가 있었다 그러면 이 수사 인력까지 보강해서 탈탈 털었는데 그게 안 나왔겠냐라는 의미의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전화를 했는지 홈트레이드를 했는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리고 김건희 씨 대 김건희 간의 거래는 없는 걸로 아마 저희는 알고 있고 다만 김건희와 뭐 최은순 씨가의 거래가 한두 번 있나 봐요. 한두 번 정도.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본인도 몰라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시세 조정 내지 그 통정 매매였다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문제가 돼서 수사를 지금 1년 8개월 이상 끌어왔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됐겠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박을 우리 의원님이 해 주신 건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듣고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답을 못 하신 거죠. 자, 요 정도까지 또 하고요. 좀 더 해야 되는데 김혜경 사모거 몇 번 더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하세요. 예. 1분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1년 8개월 하시는데 김건희 씨는 검찰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사 안 했습니다. 수사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러니까 통보 요청을 했는데 조사하겠다고. 근데 김건희 씨가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도 김건희 씨는 조사한 적이 없다. 김건희 님은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그리고 KBS가 추가로 문제 제기한 거. 그러니까 통정 매매하고 본인 간 매매 등등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공식적인 아직 해명은 안 응답이 나온 걸로 없다. 제가 압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그 반부패부에 배당달 때까지 또 한두 번 또 배당 따르게 됐었거든요. 경찰도 무혐의를 올렸던 사건이고 그다음에 금감원도 그렇게 혐의 없다고 봤던 사건이고 두 번째는 사실 그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윤석열 후보께 우호적인 분들이 아니라는 거고요. 추미애 장관께서 윤석열 후보한테 이 사안과 관련돼서는 총장일 때도 보고받지 못하겠단 말이죠. 그런 지휘권을 행사한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검찰이 현재 편파적이다.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편파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면 의원님 그 어떤 반론을 제가 뭐 경청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왜 조사받으러 안 나가세요? 네? 김건희 씨는 무슨 대한민국에서 치외법권입니까? 예. 이 점도 사실 양쪽 진영에 계신 분들은 문제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하면 양쪽 진영에서 답변하길 때 항상 검찰 경찰에서 몇 년을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또 해명들 하시잖아요. 양쪽 다. 그러면서 서로 또 공격할 때는 검찰 경찰이 저쪽은 봐준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이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국민들이 볼 때 대선에 직접 영향을 미칠 만한 후보와 직접 연관된 수사는 검찰도 경찰도 제대로 한 게 없다는 인식은 다 갖고 있어요.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1시 39분 막 지났네요. 예, 교통정보 잠깐 알아봅니다. 이현 씨. 네, 오늘 고속도로 정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최대 정체 시간도 지나서 지금은 지방 쪽의 정체도 풀려가는 추세인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한남에서 반포 사이로 막혔다가 이후로 경기권을 수월하게 지나선데요. 목천 부근에서 천안 휴게소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남풍사에서 차량 터널 쪽으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인데요. 용인에서 양지터널 그리고 원주에서 새말까지는 13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